어린 왕자. 글 그림 앙뚜안 드 생텍쥐페리. 나는 6살 때 밀림의 실화라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엄청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보아뱀 한 마리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무거운 동물을 삼키려고 하는 그림이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는 삼킨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꼼짝도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잠을 잔다. 나는 이 글을 읽고 밀림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고심 끝에 색연필로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 1호이다. 나는 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한결같이 무섭지 않냐고? 모자 보고 놀랄 사람이 있니? 라며 내 물음에 싱겁다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통째로 삼킨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어른들이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렸다. 내 그림 2호는 이와 같았다. 이번에 어른들은 보아뱀의 뱃속인지 가죽인지 하는 내 그림을 집어치우고 지리학이나 역사, 수학,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화가라는 직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나는 내 그림 1, 2호의 실패로 무척 실망했다. 어른들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일일이 설명해 주어야 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택하기로 하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이때 지리학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고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한눈에 구분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또 한밤중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매우 쓸모가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어른들과 많이 만나게 되었다. 주로 어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까이에서 그들을 보기는 했지만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나는 좀 현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가지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를 그들에게 꺼내 보여 시험을 해보았다. 이 사람이 내 그림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그건 모자군요. 그래서 그 후로는 보아뱀이나 원시림 또는 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의 수준에 맞춰 그들의 관심거리인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성실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며 몹시 기뻐했다. 나는 6년 전 비행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사하라 사막으로 추락했을 때까지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없이 외롭게 지내야 했다. 내 비행기의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이 혼자 탄 비행기라 혼자서 수리를 해야 했다. 그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가지고 있는 물도 일주일 정도 버틸 양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을 자야 했다.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배가 난파되어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선원보다 더 외롭고 쓸쓸했다. 그런데 해가 뜰 무렵 어떤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벼뜨고는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더니 어떤 이상한 소년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훗날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잘 된 그 소년의 초상화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실물이 내 그림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 탓만은 아니다. 내가 6살 때 어른들이 화가로 대성할 수 없다며 화가의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외에는 어떤 것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나는 갑자기 나타난 소년 때문에 놀라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피로로 지쳐 있거나 배가 고픈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아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나는 멍하게 있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는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 소년은 무슨 비밀스런 이야기를 꺼내는 듯 아까 했던 말을 조심조심 되풀이했다. 저 양의 그림을 그려줘. 누가 됐든 갑자기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에서 양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는 했지만 나는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 순간 내가 배운 것이라고는 지리와 역사, 산수와 문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 생각났다. 나는 소년에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상관없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쉽게 그릴 수 있는 두 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그것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이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소년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원하는 게 아니야.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에 있는 건 모두 작아. 내가 갖고 싶은 건 양이란 말이야. 제발 양을 그려줘. 나는 할 수 없이 양을 그려주었다. 소년은 그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투정을 부렸다. 싫어. 이 양은 병들어 있잖아. 빨리 다른 양 그려줘. 나는 다시 양을 그렸다. 소년은 내 입장을 이해한다는 듯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 좀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네. 뿔이 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소년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나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이렇게 되자 내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또 비행기의 모터 고치는 일이 급했으므로 대충 아무렇게나 그려버렸다. 그리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인데 너가 원하는 양은 이 상자 안에 있어. 나는 이 어린 감정가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양이야.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어? 그런 건 왜 묻지?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작거든. 충분할 거야. 내가 그린 양도 아주 작거든. 소년은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아, 잠들었나 봐. 이 일로 인해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내게 귀찮을 정도로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가 어쩌다가 한마디씩 내뱉는 말로 조금씩 짐작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아마 비행기를 그려달라고 했다면 못 그렸을 것이다. 저 물건은 뭐야? 저것은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라고 하는데 내 거야.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자랑스럽게 말했더니 어린 왕자는 크게 소리쳤다.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야, 재밌는데? 어린 왕자는 신이 난 듯 귀여운 목소리로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나는 그의 웃음소리에 기분이 언짢았다. 내 불행한 사고를 걱정해주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신난 듯했다. 어린 왕자는 한바탕 깔깔거리며 웃더니 불쑥 또 물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문득 추측하기 어려운 그의 존재에 대해 한 가닥 희미한 빛이 잡히는 듯해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럼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그러나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걸 타고 왔다면
그리 멀리서 온 건 아니겠군. 그리고는 한참 동안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하더니 호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서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별에서 왔을 거라는 생각에 내 몸은 호기심으로 달아올랐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했다. 도대체 넌 어디서 왔니? 내가 사는 곳이 어디를 말하는 거야? 그 양은 어디로 데리고 갈 거니? 어린 왕자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가 상자를 줘서 다행이야. 밤에는 집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 내 말 잘 들으면 끈도 줄게. 낮에 양을 묶어 놓을 수 있는 말뚝이랑. 어린 왕자는 내 말에 몹시 놀란 듯 했다. 묶어둔다고? 참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묶어 놓지 않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릴지 모르잖아. 그렇지만 어디 갈 데도 없잖아. 그러자 어린 왕자는 또다시 소리내어 깔깔대며 웃었다. 어린 왕자는 진지한 말투로 말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는 갑자기 서글픈 표정을 짓더니 다시 말했다. 똑바로 가도 얼마 못 가는 걸.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그 별은 겨우 집 한 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그 사실은 나에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지구니 화성이니 목성이니 큰 별 말고도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들 만큼 아주 작은 별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는 이런 별들이 발견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준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1호라는 식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을 소행성 B612라고 추측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소행성은 오직 단 한 번, 1909년 터키의 천문학자에 의해서 망원경으로 관찰되었다. 당시 그는 국제천문학회의에서 자기가 발견한 별에 대해서 멋지게 증명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입고 있던 터키식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터키의 한 독재자가 시민들에게 유럽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공포했다. 이에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다시 그 소행성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말을 인정했다. 내가 소행성 B612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그 번호까지 쓰는 것은 어른들의 생활 태도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무척 좋아한다. 새로운 친구에 대해 말하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지? 등과 같은.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라니? 몸무게는 얼마야? 그의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니? 어른들은 그 숫자들로 마치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 어른들에게 저는 장밋빛 벽돌로 지어지고 창문에는 제라늄 꽃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런 집에 대해서는 관심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2만 달러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정말 굉장한 집을 보았구나 하며 감탄을 한다. 그러므로 어린 왕자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는 싱글싱글 웃었어요. 그리고 그는 양을 찾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린 왕자가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당치도 않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 별에서 왔어요. 라고 하면 어른들은 쉽게 알아듣고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란 다 그렇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인생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은 숫자 같은 것에는 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동화를 들려주는 것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이야기가 정말같이 들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책을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읽어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왕자와의 지난 추억을 적으면서 몹시 아픈 슬픔에 빠져버렸다. 나의 친구가 양을 데리고 내 곁을 떠나가 버린 지도 어언 6년이 흘렀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친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친구다운 친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만일 내가 그 친구를 잊는다면 나도 어쩌면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서 나는 다시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던 것이다. 6살 때 보아뱀의 겉모양과 뱃속을 그린 그림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다시 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는 물론 초상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실물에 가깝도록 그리려고 한다. 그러나 잘 될지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잘 되어도 어떤 그림은 실물에 비슷하지도 않다. 나는 왕자의 키에 있어서도 여러 번 실수를 했다. 왕자는 어떤 곳에서는 키가 너무 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작거나 했다. 그리고 옷의 색깔에 있어서도 자신이 없다. 그러나 나는 서툰 솜씨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럭저럭 그려 대체로 그럴듯하게 그려놓았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역시 실수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내 잘못은 아닐 것이다. 내 친구는 나에게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왕자는 나를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어쩌면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같을지도 모른다. 나도 나이를 먹어버렸으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말에서 나는 어린 왕자의 별이나 왕자가 그 별을 떠났을 때의 일, 그의 여행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아주 천천히 알게 되었고 그것도 왕자가 생각하던 중 무심결에 뱉은 말들이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모두 양 덕분이었다. 왜냐하면 왕자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뜻밖의 나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양들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이야? 그럼 사실이고 말고. 아, 진짜 잘 됐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바로 이어서 말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어?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라서 코끼리 떼를 끌고 가도 다 먹어치우지 못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어린 왕자는 코끼리 떼라는 말에 피식 웃으며 말했다. 코끼리를 포개 놓으면 되잖아. 바오밥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나무였잖아. 어린 왕자는 꽤 재치 있는 말을 했다. 물론 그렇지. 그런데 왜 바오밥 나무를 양에게 먹이려고 하지? 아이 참. 어린 왕자는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한다는 듯이 대꾸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문제를 생각하느라 한참 동안 머리를 쥐어 짜야 했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에는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앗과 나쁜 풀에 나쁜 씨앗이 같이 있었는데 씨앗이 좋은지 나쁜지는 눈으로 구별할 수가 없었다. 씨앗들은 깜깜한 땅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잠에서 깨어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러면 이 작은 씨앗은 차츰 자라기 시작하여 귀엽고 예쁜 어린 싹을 햇빛을 향해 쑥 내밀어 땅으로 올라온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어린 싹이면 자라는 대로 내버려둬도 된다. 하지만 나쁜 풀의 싹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바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나쁜 씨앗이 있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 속에는 온통 바오밥 나무의 씨앗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빨리 없애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전혀 손 쓸 수 없게 된다. 바오밥 나무가 별 전체에 퍼지면 온통 그 뿌리가 별의 구멍을 뚫어버린다.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그건 규칙에 관한 문제야.
아침에 몸단장을 끝내고 나면 다음 별도 몸단장을 해줘야 해. 규칙을 세워놓고 작은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해. 무척 귀찮은 일이지만 어렵진 않아. 하루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가 살고 있는 나라의 아이들이 바오밥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야만 해. 나중에 아이들이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때론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어.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일은 미루면 큰 사고가 생겨.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던 별을 알고 있어. 그 게으름뱅이는 어린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나는 어린 왕자가 설명해 주는 대로 바오밥 나무의 그림을 그렸다. 나는 무슨 위험 있는 사람처럼 큰 소리로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성에 대한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행성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므로 이번 한 번만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한 내 친구들은 오랫동안 그 바오밥 나무의 위험성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면서 이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그림을 그렸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가치가 있다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리 고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한다. 아마도 독자들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이 책의 바오밥 그림은 아주 훌륭히도 인상적인데 어째서 다른 그림들은 시시하지? 그 대답은 극히 간단하다. 나는 다른 그림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다른 그림들은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하지만 바오밥을 그릴 때는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온갖 정성을 쏟아 평소 이상의 힘을 냈던 것이 분명하다. 어린 왕자, 네가 오랫동안 쓸쓸한 생활을 해온 그 까닭을 조금씩 서서히 알게 되었어. 석양빛을 바라볼 때만은 유쾌한 기분에 젖어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도 알게 되었어.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제까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 나는 해질 무렵이 제일 좋아. 해지는 모습을 보러 가자. 하지만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한다고? 뭘? 해가 지는 것을. 우리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내가 이렇게 말하자 너는 처음에는 무척 놀란 표정을 지었어. 그러나 나중에는 네 자신이 우스웠던지 웃고 말았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 난 언제나 내 집에 있는 것 같거든. 사실 그렇기도 하다. 미국이 정오일 때는 누구나 알다시피 프랑스는 해질 무렵이다. 단숨에 프랑스까지 날아갈 수 있다면 정오에도 당장 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프랑스로 해지는 것을 보러 가기에는 너무도 멀어. 그러나 어린 왕자, 너의 조그만 별 같으면 앉아있는 의자를 조금만 뒤로 물러가기만 하면 보고 싶은 대로 저녁 노을에 물든 일몰을 볼 수 있겠지. 난 언젠가 해지는 것을 하루에 44번이나 보았어. 그런데 되게 슬플 때는 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럼 그렇게 슬펐었니? 하루에 해지는 걸 44번이나 보게?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닷새째 되던 날 또다시 양의 덕분으로 어린 왕자가 지닌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갑자기 어떤 속셈도 없이 마치 오래도록 잠자코 생각하던 문제에 궁금증이 생긴 듯 이런 말을 던졌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을 수 있다면 꽃도 먹을 수 있겠네?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렇다면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지? 그것은 내가 모르는 일이었다. 그 순간 나는 엔진에 꽉 쥐어있는 나사를 늦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 비행기의 고장이 좀처럼 고쳐질 것 같지 않아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 게다가 먹을 물도 거의 다 떨어져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하는 초조함이 말할 수가 없었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어린 왕자는 한 번 무엇을 묻기 시작하면 대답을 얻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로서는 나사를 빼는 일로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말았다. 가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을 부리고 있는 거야.
얼마 동안 잠자코 있더니 어린 왕자는 원망스러운 듯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꽃은 약한 생물이야. 순진하고. 꽃은 될 수 있는 한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해. 꽃은 그들의 가시가 무서운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나사가 말을 안 들으면 망치로 부숴버려야지. 이때 어린 왕자가 내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 아저씨는 꽃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아니, 아니야. 아니라니까. 생각나는 대로 대답한 거야. 너도 알겠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어린 왕자는 깜짝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중요한 일? 어린 왕자는 시꺼멓게 기름투성이가 된 손으로 무슨 괴상한 물건 앞에 엎드려 있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꼭 어른처럼 말하네. 나는 그 말에 부끄러웠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상관없다는 듯이 말을 계속했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어린 왕자는 정말로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는 금빛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말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별에 검붉은 한 신사분이 있었어. 그분은 아무도 사랑한 일이 없었고 일상 하고 있는 일이란 덧셈 뿐이야. 그리고 그는 날이면 날마다 당신처럼 나는 중요한 일로 바쁘단 말이야라고 입버릇처럼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지. 그리고는 그 말이 무슨 자랑인 양 뽐내기만 하거든.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버섯이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이제 아주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꽃들은 이미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가지고 있어.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 왜 아무 쓸모도 없는 가시를 키우는지 그걸 알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양과 꽃들의 싸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야? 내 별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꽃이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 양이 먹어버릴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했다.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서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그 꽃이 있는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지.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그러나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세상은 순식간에 캄캄해져 버릴 거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그 이상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자기 쏟아진 눈물에 목이 메인 것이다. 밤이 되었다. 나는 손에 들었던 공구들을 놓아버렸다. 나의 쇠망치나 볼트 나사 또는 목이 말라 죽는다는 생각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어떤 별, 어떤 떠돌이 별, 내 별, 이 지구 위에 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말이다. 나는 어린 왕자를 껴안고 달래며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양의 굴레를 그려줄게. 그리고 나는 어린 왕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쑥스러운 생각만 들어 머뭇거리기만 했다. 어떻게 하면 어린 왕자의 기분을 풀어줘 전처럼 정다운 사이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몰랐다. 눈물의 나라는 정말 알 수 없는 곳이다. 나는 얼마 안 되어서 그 꽃이 무슨 꽃인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늘 소박한 꽃들이 피고 지고 했다. 이 꽃들은 꽃잎이 혹겹이고 또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았다. 아침에 풀 속에 피어났다가 저녁이면 벌써 없어지는 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날아온 씨가 싹튼 것이다. 이 싹은 새로운 것이었다. 자기 별에 있는 조그마한 싹을 열심히 지켜보았다. 그것은 어쩌면 새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싹은 자라서 조그마한 나무가 되더니 더 크지 않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탐스럽고 커다란 꽃봉오리를 보고 있던 어린 왕자는 금방 그 속에서 놀랄 만큼 아름다운 것이 쑥 나타날 것만 같은 뭔가를 느꼈다. 그러나 그 꽃은 녹색방에 꼭 들어앉은 채
좀처럼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꽃은 세심하게 옷 색깔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입고 있었다. 꽃잎을 하나하나 다듬고 있었다. 이 꽃은 양귀비꽃처럼 톨복숭이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았다.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정말 요염한 꽃이로군. 이렇게 신비한 치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막 솟아오르고 마침내 이 꽃은 얼굴을 내밀었다. 정성을 들여 꼼꼼히 화장을 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아, 이제 잠에서 깼어요. 어머, 미안해요. 내 머리가 너무 엉망이네요. 그 순간 어린 왕자는 꽃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요? 저는 햇님과 같은 시각에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이 꽃이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홀릴 만큼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제게 물을 좀 줄 수 있나요? 어린 왕자는 수줍어 머뭇거리다가 맑은 물이 담긴 물뿌리개로 꽃에게 아침밥을 주었다. 꽃은 피어나자마자 자기의 허영심을 가지고 어린 왕자를 괴롭혔다. 사실이 이렇다면 어린 왕자로서는 다루기가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4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호랑이도 와보라지요. 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 그리고 어쨌든 호랑이는 풀을 안 먹어. 저는 풀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 저는 호랑이 같은 건 무섭지 않지만 바람을 무서워해요. 바람막이를 해주지 않겠어요? 저녁에는 유리 덮개도 씌워주세요. 당신 살고 있는 이곳은 정말 추워요. 하지만 내 나라에는 꽃은 계속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사실 자기는 씨의 형태로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세계를 알 까닭이 없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이 꽃은 부끄러워서 어린 왕자에게 자기가 한 말을 얼버무리려고 기침을 2~3번 했다. 바람막이는 어찌 되었나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가 뭐라고 하기에. 그러자 꽃은 억지로 기침을 하였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꽃이 불쌍하다는 생각하여 괴로워했다. 다정다감하고 착한 어린 왕자지만 곧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꽃이 아무렇게나 말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어린 왕자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그 꽃이 말하는 걸 듣지 말 걸 그랬어.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꽃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꽃은 다만 두고 보면서 냄새나 맡는 거야. 내 꽃은 나의 별을 온통 향기롭게 해주었는데 나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줄 몰랐어. 발톱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도 잘못이었지. 그런 말을 들으면 공감해주고 동정해줘야 하는데 사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꽃은 나에게 향기를 품어주었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니 나는 꽃한테서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불쌍한 말 뒤엔 따뜻한 마음이 숨어있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정말 꽃은 모순 덩어리야. 하지만 난 꽃을 사랑하기엔 너무 어렸어.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그의 고향별을 빠져나왔으리라 생각한다. 어린 왕자는 출발하던 날 아침 자기의 별을 깨끗이 정돈했다. 어린 왕자는 활화산의 검댕을 깨끗이 털었다. 어린 왕자에게는 활화산이 2개 있었다. 그러므로 아침밥을 끓이는데 매우 편리했다. 어린 왕자는 또한 사화산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 폭발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지. 라고 말하면서 어린 왕자는 사화산도 깨끗이 털어냈다. 화산이라는 것은 검댕만 깨끗이 털어두면 폭발하지 않고 서서히 일정하게 연기를 내뿜는다. 화산 폭발은 굴뚝에서 품는 불과 같은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도 작기 때문에 화산의 검댕을 깨끗이 털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산의 폭발로 항상 괴로움을 당하고 만다. 어린 왕자는 또 근래에 도단한 바오밥의 싹을 약간 우울한 마음으로 뽑아버렸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떠나려는 마지막 날 아침, 늘 하던 일이지만 그날따라 이런 일들이 어린 왕자에게는 무척 소중한 일처럼 생각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려고 할 때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어린 왕자는 꽃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잘 있거라. 잘 있어. 꽃은 간신히 말했다. 전 바보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어린 왕자는 꽃이 조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다. 어린 왕자는 바람막이 유리 덮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 꽃이 어째서 이렇게 얌전히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물론 나는 당신 사랑해요. 그동안 당신이 그걸 알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당신은 정말 당신은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유리 덮개는 내버려둬요. 이젠 그런 유리 덮개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내 감기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시원한 밤바람이 나에게 유익할 거예요. 나는 꽃이니까요. 나비와 친해지려면 두세 마리 벌레 같은 건 참고 견뎌야죠. 나비는 참 아름답대요.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찾아와 주겠어요? 당신은 멀리 가버릴 거고 큰 짐승 같은 건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난 손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손톱을 보여주며 덧붙여 말했다.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어서 가세요. 일단 떠나기로 마음먹었으면 어서 가세요. 꽃은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처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의 별은 여러 별과 이웃해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 별들을 방문하면서 지식을 넓히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붉은 옷에 흰 담비 털가죽 옷을 입고 매우 검소하면서도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왕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신하가 한 명 왔구나. 그러자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왕이 나를 알고 있을까? 왕들에게는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이다. 왕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신하인 것이다. 왕은 자기가 모든 사람의 왕이라고 뽐내고 싶다는 듯이 말했다. 가까이 다가오라. 잘 볼 수 있게. 어린 왕자는 어디 앉을까 하여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왕의 위험 있는 흰 담비 털가죽으로 별이 온통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똑바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린 왕자는 피곤하여 하품이 나왔다. 어전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로다. 하품을 금지하노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긴 여행을 했어요. 게다가 잠을 못 자서요.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러냐? 그럼 하품을 명하노라. 짐은 오랫동안 하품하는 걸 본 일이 없다. 하품이라는 건 참 재밌는 일이구나. 자, 하품을 해라. 또 한번 해보아라. 명령이다. 그러시면 저는 겁이 나서 하품을 할 수 없는데요. 어린 왕자는 무안하여 쩔쩔대면서 어물어물 말했다. 왕이 허허 웃다가 성급하게 얼버무렸다. 화가 난 것 같았다. 왜 그러냐 하면 왕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은 자기의 권위가 항상 존중받는 일이었다. 왕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적인 군주였지만
인품이 좋아서 터무니없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앉아도 좋습니까?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왕은 앉으라고 대답하고는 널찍하게 깔린 흰 담비 털가죽 옷자락을 위엄있게 끌어당겼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 별은 아주 조그마한 별인데 왕은 정말로 무엇을 지배하고 있는 걸까? 어린 왕자는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말했다. 폐하는 도대체 무엇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지배하지. 모든 것이라고요? 전부요? 물론 전부이지. 왕의 지배는 절대적인 것은 물론 우주 전체의 지배도 뜻하고 있었다. 그럼 별들은 모두 폐하를 따르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고 말고. 별들은 즉시 복종한다. 짐은 불복종을 용서치 않는다. 그러한 권력은 어린 왕자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만일 자기에게 이런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면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물리지도 않고 해가 지는 것을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도 아니고 100번이고 200번이고 모두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멀리 버리고 온 작은 별이 생각나서 약간 기분이 언짢았던 어린 왕자는 용기 내어 왕에게 청을 했다.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은데요. 좋으시다면 해에게 넘어가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만일 내가 대장을 보고 나비처럼 이곳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명령하거나 비극을 쓰라고 명령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 대장이 받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둘 중에서 누가 잘못이냐? 대장이냐? 아니면 짐이냐? 어린 왕자는 똑똑히 말했다. 그야 폐하이시지요. 바로 그거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이행할 수 있는 의무를 요구해야 하는 거다. 용인된 권력을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일을 사용해야 한다. 내가 만일 국민들에게 바다에 가서 물속으로 뛰어달라고 명령한다면 국민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내 명령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녁해를 보여주시는 일은 어린 왕자는 또 물었다. 어린 왕자는 일단 한 번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끝을 보는 성미가 있었다. 저녁회를 보여주지.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자. 그것이 내 정치 신조이다. 언제쯤이면 될까요? 왕은 고민하더니 대답하기 전에 두툼한 책력을 뒤지었다. 그때쯤이면 되겠군. 오늘 저녁 8시 20분 전쯤이면 되겠다. 내 명령을 어떻게 잘 복종하는가를 두고 봐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석양을 아쉬워했다. 게다가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젠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또 여행이나 해야겠어요. 왕은 신하가 하나 생겨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가지 마라. 가면 안 돼. 대신을 시켜줄 테니. 무슨 대신이요? 글쎄, 법무 대신. 하지만 재판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걸요. 그야 알 수 없지. 나는 아직 나의 왕국을 전부 돌아본 일이 없어. 이젠 나이가 많아서 걷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마차를 둘 장소도 없으니 말이야. 아, 그래요? 하지만 저는 아까부터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럼 너 자신을 재판해보라. 그것은 가장 어려운 재판이다. 남을 재판하기보다는 자기를 재판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든 일이다. 내가 내 자신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면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할 수 있죠. 저는 어느 곳에서든지 제 자신을 재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별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가 있는 것이 분명해. 밤만 되면 쥐 소리가 들려. 이 늙은 쥐를 재판하는 것이 어때? 뜻대로 너는 그놈을 사형하는 거야. 그놈의 생명은 너의 재판에 달려 있을 거야. 하지만 재판할 때마다 특사를 베풀어 줘. 한 마리밖에 없는 쥐니까 아껴줘야지. 저는 누군가를 사형 내리기는 싫어요.
그러니 전 가봐야겠어요. 폐하의 명령이 즉시 이행되길 원하신다면 폐하께서 저에게 정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즉시 이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왕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잠시 주저했지만 한숨을 내쉬고는 곧 출발했다. 왕은 바삐 소리쳤다. 너를 나의 대사로 삼겠다. 왕은 여전히 위험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어린 왕자는 중얼거렸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두 번째 별에는 잘난 체하는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나를 찬미하는 인간이 오고 있구나. 잘난 체하는 사나이는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 멀리서 소리쳤다. 잘난 체하는 사나이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찬미하는 자로 보인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참 이상한 모자를 썼군요. 이건 인사를 하기 위한 모자요. 사람들이 지나칠 때면 모자를 살짝 들고 인사하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이리로 지나가지 않거든. 그래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손뼉을 쳐요. 어린 왕자가 손뼉을 쳤다. 그러자 이 사나이는 모자를 살짝 쳐들고 공손히 인사했다. 이번이 그 방을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재밌는데? 하고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손뼉을 짝짝 쳤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사나이는 모자를 들고 인사했다. 5분 동안이나 손뼉을 친 어린 왕자는 똑같이 단조로운 놀이가 되풀이되는 게 실증났다. 어떻게 하면 모자가 떨어지나요? 그러자 사나이는 모르는 채 했다. 칭찬하는 말이 아니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너는 정말로 나를 찬미하느냐? 찬미하다니. 그건 무슨 말이죠? 찬미하다는 말은 이 별에서 내가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도 잘 입고 제일 부자이면서 게다가 가장 지적인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하지만 이별 위에는 당신 혼자뿐인데. 부탁한다. 나를 찬미해 줘. 난 당신을 찬미합니다. 어린 왕자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말했다. 그리고는 정말 어른들은 별로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다음 별에는 술고래가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술고래를 잠깐 만났지만 무척 실망했다. 당신 거기서 뭘 하세요? 술고래는 빈병과 술, 카드 전표들을 앞에 수북이 늘어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술고래는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술 마시고 있지. 왜 술을 마시죠?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무엇을 잊으려고요? 부끄러운 걸 잊는 거야. 무엇이 부끄러워요? 술고래는 사형대에 있는 것처럼 고백했고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자세히 물었다. 술고래는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라는 말을 끝으로 영 말이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 있다가 그곳을 떠났다. 넷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이 사나이는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고 어린 왕자가 도착했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말했다.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1,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담뱃불 다시 붙일 시간이 없어. 26 더하기 5는 31, 26 더하기 5는 31. 아, 이로써 5억 162만 2,731이 되었군. 5억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직 거기 있었나? 5억 100만. 가만히 좀 있어. 나는 할 일이 많아.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쓸데없는 일로 허비할 수 없어. 2 더하기 5는 7. 어린 왕자는 다시 물었다. 어린 왕자는 이제껏 일단 한 번 질문한 답을 얻지 않고는 물러서질 않았다. 5억 100만. 그게 뭐예요? 54년 동안 이별해서 살아왔지만 일에 방해받은 일은 딱 3번밖에 없었어. 첫 번째는 33년 전에 현기증을 일으킨 거위가 어디서 날아서 떨어졌을 때야. 그놈의 푸덕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사방으로 울려 퍼져 나는 덧셈을 4번이나 틀렸어. 두 번째는 11년 전에 류머티즘에 걸려 아파서 일할 수가 없었어. 물론 운동 부족에서 생긴 병이지만
나는 빈둥빈둥 쉴 시간이 없어.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내가 분명 5억 1백이라고 했었지. 무엇이 5억이에요? 사업가는 문득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서는 조용히 앉아 일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때때로 하늘에 보이는 수백만 개의 저 작은 것들 말이야. 파리말인가요? 아니야. 반짝반짝하는 조그마한 것들 말이야. 그럼 꿀벌? 아니, 게으름뱅이에게 허황된 꿈을 꾸게 하는 조그마한 금빛 물체 말이야. 그러나 나에게는 중대한 일이지. 내 생활에서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아, 그러고 보니 당신이 말하는 것은 별이군요. 응, 그래. 별이야. 그럼 5억이나 되는 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5억 162만 2131이야.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어. 이 숫자는 틀림이 없어. 이 별들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긴 뭘 해. 가지고 있는 거지. 당신이 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하지만 나는 전에 한 왕을 만났는데 그분이 왕은 아무것도 안 가져. 왕은 지배하는 거야. 소유하는 것과 지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그렇지만 별을 가져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데 필요하지. 부자가 되면 무얼 해요? 누가 별을 발견했다면 그걸 더 살 수 있게 하지.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도 내가 만났던 불쌍한 술고래처럼 이치를 따지는 데는 비슷하구나. 그래도 어린 왕자는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하면 별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나요? 사업가는 비위에 거슬린 듯 큰 소리로 되물었다. 도대체 별은 누구 거냐? 전 잘 모르겠지만 누구의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내 것이지. 내가 별을 가지기로 생각한 첫 번째 사람이니까. 생각만으로 되나요? 그럼 되고 말고 네가 임자가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건 네 것이지. 또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섬을 발견했다면 그 섬도 네 거야. 또 누구보다도 먼저 어떤 생각을 했다면 너는 그 생각에 특허를 얻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네 거야. 그러니까 나의 경우도 별은 내 것이지. 왜냐하면 나보다 별을 먼저 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말이야. 사실 그렇군요. 그럼 별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관리하지. 몇 개인지 세고 또 세는 거야. 그건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난 원래 중대한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린 왕자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나는 실크 목도리를 가지게 된다면 나는 그걸 목에 두르고 다녀요. 꽃이 내 것이라면 그 꽃을 꺾어가지고 다니죠. 그러나 당신은 하늘에서 별을 딸 수 없잖아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나는 은행에 맡길 수가 있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별의 수를 종이에다 써두거든.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고 열쇠로 잠가두는 거야. 그뿐인가요? 그걸로 족하지. 어린 왕자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란 대단한 차이가 있었다.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사업가와 대화를 했다. 나는 꽃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꽃에 물을 줘요. 화산도 셋을 가지고 있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검댕을 털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요. 내가 화산이나 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은 별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업가는 입을 딱 벌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이랑 정말 별난 사람들이야. 다섯 번째의 별은 매우 묘한 별이었다. 이 별은 별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다. 이 별에는 가로등과 가로등불을 켜는 사람 하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없었다.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별 위에서 가로등과 불 켜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이 사람도 분명 우스꽝스러운 사람이겠구나. 그렇지만 내가 만났던 왕이나 잘난 체 하는 사람, 또 실업과 술고래처럼 그렇게 터무니없지는 않을 테지. 적어도 이 사람의 일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이 가로등에 불을 켜는 것은 별 한 개를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과 같지. 그렇지 않으면 꽃 한 송이를 피게 하는 것과 같아. 이 사람이 불을 끄면 별도 꽃도 잠들게 하는 것과 같구나.
그건 정말 아름다운 직업인데. 그러고 보니 이 일은 정말 아름답고 쓸모 있는 일이야. 어린 왕자는 그 별에 도착하자마자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왜 지금 가로등 불을 끄셨어요? 그건 명령이야. 안녕? 무슨 명령인데요? 가로등 불을 끄라는 명령이지.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 불을 켰다. 그런데 왜 또 불을 켰어요? 명령이야. 알 수 없군. 이해 못할 것도 없어. 그건 명령이니까. 그리고는 인부가 다시 불을 켰다. 그리고는 붉은 바둑판 무늬의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나는 정말 고달픈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옛날에는 적절했는데 아침에는 불을 끄고 밤에는 불을 켜고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잤거든. 그럼 그 후 명령이 달라졌다는 말이군요. 명령은 달라진 것이 없어. 그런데 그것이 비극이지. 별은 해마다 빨리 도는데 명령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이 1분마다 한 바퀴 도니까 나는 1초도 쉴 틈이 없는 거지. 나는 1분마다 번갈아 불을 켰다 껐다 해야만 하니까. 그거 참 이상하군요. 당신이 사는 별에는 1분이 하루라니.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 한 달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 한 달? 그럼 한 달이지. 30분 동안이니까 30일이지. 잘 자. 그리고는 다시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인부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토록 명령에 충실한 그가 마음에 들었다. 앉은 의자만 뒤로 물리면 저녁해를 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고 싶었던 지난 날이 생각났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 인부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쉬고 싶을 때 쉬는 방법을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나는 늘 쉬고 싶어. 사람은 누구나 충실해질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다.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 별은 아주 작기 때문에 세 발짝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 늘 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쉬고 싶을 때는 언제나 걸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낮이 계속될 거예요. 그건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군. 내가 원하는 것은 잠을 자는 거야. 그렇다면 안 됐군요. 그래, 정말 안 됐어. 안녕. 인부는 그러고는 불을 껐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멸시를 받을 거야. 왕에게도 잘난치 않은 사람이나 술구래, 또 실업가에게도 멸시를 받겠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제일 착실한 사람 같아. 아마도 그것은 저 사람이 자신을 제쳐놓고 다른 일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뭔가 아쉬운 듯 한숨을 쉬고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저 사람만 친구로 삼을 걸 그랬어. 그러나 그의 별은 정말 너무도 작아. 두 사람이 있을 장소도 없는 별이니 말이야. 어린 왕자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날마다 1440번이나 지는 석양으로 아름답게 빛나던 그 별을 떠나온 것을 제일 아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번째의 별은 막 다녀온 별보다 10배나 큰 별이었다. 이 별에는 커다란 책을 여러 권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노신사는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고 중얼거렸다. 오, 탐험가가 오는군. 어린 왕자는 테이블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무척 먼 거리를 여행했던 것이다. 어디서 왔느냐? 저 큰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난 지리학자란다. 바다나 강, 도시나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고 있는 학자란다. 그것도 참 재밌군요. 정말 멋진 직업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장엄하고 위험 있는 별은 본 일이 없었다. 당신의 별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런데 여기에 바다가 왜 있어요? 그건 몰라. 그래요. 그럼 산은 있나요? 그것도 몰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모르지. 어린 왕자는 실망하며 외쳤다.
그러면서 지리학자란 말이군요. 그야 그렇지. 그러나 나는 탐험가는 아니야. 나의 별에는 단 한 사람의 탐험가도 필요 없어.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도시나 강이나 산, 바다, 태양이나 사막 따위를 세는 것이 지리학자가 아니야. 지리학자는 중요한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닐 수가 없단다. 지리학자는 자기 방을 떠나지 않지. 그러나 지리학자는 자기 서재에서 탐험가가 오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그들의 여행 중에 기억나는 것을 기록해두지. 그리고 탐험가가 기억해서 말한 것 중에 흥미가 있는 것이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양심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조사시키는 거야. 왜 이렇게 하죠? 만일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학자의 책이 엉터리가 될 테니 말이야. 술을 너무 많이 먹는 탐험가도 의심을 하게 돼. 왜 그렇죠? 술 취한 사람에게는 물건이 돌로 보이거든. 그러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산이 둘이 있다고 기록하게 되니 말이야. 저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나쁜 탐험가가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므로 지리학자는 탐험가가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일단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시켜 보는 거야. 누가 그걸 보러 가나요? 아니야. 보러 가지 않아. 보러 가면 너무 번잡한 일이 되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탐험가에게 요구하는 거야. 예를 들면 문제의 큰 산을 발견했다고 치자. 그 산에서 큰 돌을 몇 개 가져오게 한다든가 말이야. 지리학자는 갑자기 활기 띈 얼굴을 했다. 너 말이야. 너 먼 데서 찾아왔지? 너는 탐험가야. 네 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줘. 이렇게 말하고 지리학자는 큰 노트를 펼치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는 우선 연필로 써두었다가 탐험가가 증거를 대면 비로소 잉크로 쓰는 것이다. 지리학자는 조급하게 물었다. 어떻지? 제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요. 3개 중에 2개는 불을 뿜고 나머지 하나는 불이 꺼진 화산인데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꽃 한 송이도 있어요. 우리는 꽃을 기록하지 않아. 왜요? 그 꽃은 정말 이뻐요. 지리책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다루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이 없어. 산의 위치가 바뀔 일도 없고 바닷물이 말라버리는 일도 거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만 기록해. 하지만 불 꺼진 화산이 다시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꺼져 있든 다시 타오르든 그건 상관없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산 그 자체야. 산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한 것은 꼭 답을 들어야 하는 성미였다. 그건 바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뜻이지. 그럼 내 꽃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나요? 물론이지. 내 꽃도 덧없는 존재구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내게 가시뿐인데 그런 꽃을 혼자 내버려 두다니.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떠나온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며 물었다. 제가 가볼 만한 별을 알려주시겠어요? 지구라는 별에 가보렴. 지구는 아주 평판이 좋은 별이거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생각하면서 그 별을 떠났다. 이렇게 해서 7번째로 찾은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보통 별과는 달랐다.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 3억 1,200만 명의 허세 부리는 사람들을 모두 합치면 약 20억 명의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6대륙을 통틀어 가로등을 켜는 사람만 46만 2,511명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가 얼마나 큰 별인지 짐작이 될 것이다. 멀리 떨어져서 보면 정말 눈부시게 멋진 광경이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페라의 발레단처럼 질서정연했다. 맨 처음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의 차례였다. 그들은 가로등을 켜고는 잠을 자러 갔다. 다음에는 중국과 시베리아 사람들이 춤을 추듯 등장하는데 이들이 무대 뒤로 손을 흔들며 사라지면 인도 사람들이,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다음은 남아메리카, 다음은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그들은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야말로 멋진 광경이었다. 단지 북극에서 가로등을 켜는 한 사람과 남극에 사는 그의 동료만이 아무 걱정 없이 태평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딱 2번 일을 했다. 사람이 재치를 부리다 보면 조금씩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 나 또한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두 진실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지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지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매우 작다. 지구에 살고 있는 20억의 사람들이 어떤 큰 모임에서처럼 서로 바짝 붙어 선다면 가로 20마일, 세로 20마일이 되는 광장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 또 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 하나에다 그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이 이 말을 믿지 못할 것이다. 어른들은 자신이 굉장히 넓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바오밤 나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라고 하면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건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만은 믿어도 된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무척 놀랐다. 실수로 다른 별에 온 건 아닌가 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황금빛을 띤 고리 모양의 물체가 모래 위에서 반짝거리며 움직였다.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사를 건넸다. 뱀이 대꾸했다. 이 별은 어디 별이지? 지구, 여기는 아프리카야. 아, 그래.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모양이지?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지구는 엄청 크거든. 어린 왕자는 돌 위에 걸터 앉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언제든지 자신의 별을 찾을 수 있도록 별들이 저렇게 빛을 내고 있는 건지도 몰라. 내 별 좀 봐. 어쩌면 저렇게 멀리 떠 있을까? 참 아름다운 별이구나. 그런데 넌 어떻게 여기에 왔지? 꽃과 다 텄거든. 참, 사람들은 어디 있어? 사막은 왠지 쓸쓸한 것 같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는 뱀을 한참 동안 쳐다보며 말했다. 넌 참 우스꽝스럽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란 게.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 힘이 더 센걸? 뱀이 말하자 어린 왕자는 빙그레 웃었다. 그렇게 힘이 세 보이지는 않는데. 넌 다리도 없잖아.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 난 너를 어떤 배보다도 멀리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마치 금팔찌를 두른 것처럼 감으며 말했다. 나를 건드린 사람은 누가 됐든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하지만 넌 순수하게 생긴 데다가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어쩜 가엾기도 해라. 돌멩이뿐인 지구에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다니. 혹시라도 다시 네 별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말해. 내가 도와줄게. 알았어.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난 어떤 수수께끼도 다 풀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다. 도중에 만난 것이라고는 꽃 한 송이뿐이었다. 꽃잎이 3장밖에 없는 볼품없는 꽃이었다. 안녕? 꽃도 인사를 했다. 어린 왕자는 조심스럽게 꽃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한 6~7명은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몇 년 전 일이야.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바람결에 불려다니니까. 그들도 나처럼 뿌리가 없거든. 아마 사는데 무척 힘이 들 거야. 잘 있어. 잘 가. 어린 왕자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어린 왕자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산이란 무릎 높이에 닿는 게 다인 화산뿐이었다. 불 꺼진 화산은 의자로도 사용하곤 했다. 이렇게 높은 산이라면 이별과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보일 거야. 하지만 바늘의 끝처럼 뾰족뾰족한 바위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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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만 들려왔다.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친구가 되어줘. 난 혼자야. 난 혼자야. 난 혼자야. 난 혼자야. 정말 이상한 별이야. 온통 메마르고 뾰족하고 험하군. 내가 사람들의 상상력이 없나 봐. 내가 하는 말만 따라하고. 내가 살던 별에는 예쁜 꽃 한 송이가 있었지. 그 꽃은 항상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어린 왕자는 사막을 지나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랜 시간 동안 걷고 또 걷다가 마침내 길 하나를 발견했다. 모든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하기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건넸다. 그곳은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꽃들을 쳐다보았다. 그 꽃들은 어린 왕자가 별에 두고 온 꽃과 닮아 보였다. 깜짝 놀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그래. 어린 왕자는 슬퍼졌다. 그의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다고 자랑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여기 그와 꼭 닮은 꽃이 정원 가득 5,000송이도 더 있지 않은가. 만약 내 꽃이 이 광경을 봤다면 무척 실망했겠지? 부끄러워서 억지로 혓기침을 해대며 죽는 신용을 할 거야. 그러면 난 억지로라도 간호하는 척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한 개밖에 없는 꽃을 가져서 부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건 그냥 흔하디흔한 꽃일 뿐이었어. 게다가 무릎 높이의 화산 3개. 그것도 하나는 불이 영영 꺼져버릴지도 모르는데. 난 훌륭한 왕자가 될 수 없나 보다.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소리내 울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인사를 했다. 어린 왕자는 울음을 멈추고 공손히 대답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녕? 난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에. 조금 전에 들린 목소리였다. 넌 누구니? 참 이쁘게 생겼구나.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지금 너무 슬퍼. 난 너랑 놀 수 없어. 난 길들지 않았거든. 그래. 어린 왕자가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곰곰이 생각하던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네가 방금 말한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여기 살지 않는 모양이구나. 도대체 여기서 뭘 찾고 있니? 사람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들은 총으로 사냥을 해. 하지만 그건 무척 괴로운 일이야. 그들은 또 닭도 기르는데 단지 취미로 하는 거지. 너도 혹시 닭을 찾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요즘은 쉽게 잊히고 있는 일이지만 그건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기도 해. 난 네가 없어도 상관없고 너도 내가 없어도 상관없어. 너에게 난 수많은 여우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하지만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난 너에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너도 나에게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나한테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지구에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니야, 난 지구에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무척 궁금해했다. 그럼 다른 별 이야기야? 그래. 그 별에도 사냥꾼들 있나? 아니, 거긴 없어. 거참 이상하네. 그럼 닭은? 없어. 이 세상에 완벽한 데라고는 없구나.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곧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 생활은 무척 단조로워. 난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닭들끼리,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모두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난 좀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달라질 거야.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네 발자국 소리를 구별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겠지만 네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반가워서 나올 거야. 저기 푸른 밀밭 보이지? 난 빵은 안 먹어. 그래서 밀은 내게 소용없어. 밀밭은 내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지? 슬픈 일이야. 그런데 넌 금빛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네가 날 길들인다면 네 금빛 머리카락은 더 밝게 빛날 거야. 그리고 난 금빛밀을 보면서 널 생각하겠지? 그럼 난 밀밭을 일렁이며 지나가는 바람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어린 왕자를 쳐다보았다. 제발, 날 길들여줘. 여우가 애처롭게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 난 친구를 찾아야 해. 그리고 알아볼 것도 많고. 우린 우리가 길든다는 것만 알 수 있어. 지금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알 시간이 없어. 그들은 가게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만 사거든. 그런데 우정을 파는 가게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친구를 만들 수 없는 거야. 친구가 필요하다면 날 길들여줘. 너를 어떻게 길들이지? 누군가 길들이려면 인내심이 강해야 해. 우선 나와 좀 떨어져서, 그래,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으면 돼. 나는 널 슬쩍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이라는 건 오해의 근원이 되니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넌 내 곁으로 조금씩 다가올 수 있을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가 있는 곳으로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것이 더 좋을 거야. 이를테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네가 더 보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야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오면 언제 널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적당한 의식이 필요한 법이야. 의식이 뭐야? 이것 또한 쉽게 잊히고 있는 거야. 그건 오늘과 내일,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을 구별하는 거야. 이를테면 나를 쫓는 사냥꾼들도 의식이 있어. 사냥꾼들은 매주 금요일이 되면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춰. 그래서 목요일은 신나는 날이야. 그날은 포도밭까지 산책도 나가지? 그런데 사냥꾼들이 정해진 날 없이 마음대로 춤을 춘다면 하루하루가 모두 똑같아지잖아. 그리고 나에게는 휴가가 없어지고 말겠지.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어린 왕자가 떠날 때가 가까워지자 여우가 말했다. 정말 갈 거야? 눈물이 나오려 그래. 그건 네 탓이야. 난 네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다만 네가 나에게 길들여 주기를 바랬던 거지. 맞아. 하지만 넌 울려고 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결국 내가 널 길들였다고 해서
네가 얻은 건 하나도 없어. 아니야, 얻은 게 있어. 밀밭을 보면 네 생각이 날 테니까. 여우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장미꽃을 한 번 더 보고 와. 그러면 넌 너의 꽃이 세상에 오직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와. 그러면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꽃과 하나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처음엔 수많은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일 뿐이었어. 하지만 내가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어. 이 말에 당황한 장미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너희들은 이쁘지만 텅 비어 있어. 너희들을 위해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 물론 행인들에게는 내 장미도 너희와 다를 바 없겠지. 하지만 한 송이뿐인 내 꽃은 수천 송이 너네들보다 소중해. 내가 물을 주었기 때문이야.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바람막이도 세워주었어. 또 쐐기벌레도 잡아주었지. 나는 내 꽃이 불평하는 소리도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소리도 모두 들어주었어. 때론 심술을 부리면서 투정하는 것까지 다 받아줬어. 그건 내 꽃이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를 만나러 가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안녕. 이제 내 비밀을 말해줄게. 내 비밀은 별게 아니야.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되뇌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네가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그 꽃에 바친 시간 때문이야. 어?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넌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네 꽃에 대한 책임이 있어. 나는 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린 왕자는 이 말도 잊지 않으려고 되뇌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철도원이 대답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1000명씩 몰려오는 승객들을 나누고 있어. 그들을 싣고 가는 기차를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이때 불을 환하게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마치 천둥이라도 치는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조종실을 흔들고 지나갔다. 무척 바쁜가 봐요. 저 사람들 뭘 찾고 있어요? 그 순간 반대 방향에서 불을 환하게 밝힌 급행열차가 요란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저건 아까 그 기차가 아니야. 기차가 서로 엇갈리는 거야. 그들은 자신이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만족하는 법이 없어. 철도원이 말했다. 그때 세 번째 급행열차가 불빛을 반짝거리며 달려왔다. 저 사람들은 방금 지나간 사람들을 쫓아가나 봐요. 쫓아가는 게 아니야. 그들은 저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고 있을 거야. 오직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납작하게 대고 밖을 내다보지. 오로지 어린 아이들만 자신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첫 조각을 이어 만든 헝겊 인형을 가지고 노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고, 그래서 인형은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빼앗아 버리면 아이들은 금세 울어버리죠. 아이들은 행복한 거야. 안녕? 어서 와. 상인도 어린 왕자를 반겼다. 그는 갈증을 해소시키는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목이 마르지 않게 된다는 약이었다. 왜 이런 것을 팔아요? 이 약을 먹으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53분으로는 뭘 하는 건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뭐가 됐든. 만약 나한테 53분의 여유가 생긴다면 난 신선한 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거야.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나는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물을 마시면서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네 경험은 참 재밌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비행기를 못 고쳤어. 게다가 이젠 마실 물도 없고. 시원한 물이 솟는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친구 여우가 꼬마 친구야, 여우 이야기는 그만두자. 왜? 난 지금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아.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했다. 친구가 있다는 건 참으로 기뻐. 이 꼬마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군. 나는 답답한 마음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린 왕자는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지도 물을 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았다. 그저 햇빛만 조금 있으면 만족해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내 마음을 안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리 샘을 찾으러 가자. 나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몸짓을 했다. 이런 광활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샘을 찾으러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래도 우린 샘을 찾아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말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갈증으로 열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 별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린 왕자의 말은 내 기억 속에서 가물거리고 있었다. 너도 목마르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 더 좋을 거야. 나는 어린 왕자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잠자코 있었다. 그에게 질문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지쳤는지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도 그 옆에 가서 나란히 앉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일 거야. 그야 그렇지. 나는 아무 말 없이 달빛 아래서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참 아름다워.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그 말은 맞는 말이다. 나는 늘 사막이 좋았다. 모래 언덕 위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빛나는 뭔가가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문득 사막의 그 신비로운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나는 어린 시절 무척 오래되고 낡은 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 집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물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걸 찾기 위해 애쓴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집 전체가 매력적으로 보였다. 우리 집은 깊숙한 곳에 보물을 감추고 있는 것이었다. 맞아.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걸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아저씨도 내 여우하고 같은 말을 하니까 좋아. 어린 왕자는 반갑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곧 잠이 든 어린 왕자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숙이 감동이 넘쳐 흘렀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듯했다. 이 지구상에서 그보다 더 여린 존재는 없었다. 달빛 아래서 그의 하얀 이마와 감은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살짝 미소를 띤 어린 왕자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또 생각했다. 이 어린 왕자가 나를 이토록 감동하게 하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대한 그 상실감과 잠들어 있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 램프의 불꽃처럼 빛나고 있는 한 송이 꽃의 모습 때문이야. 그러자 그의 존재가 더 여린 존재로 느껴졌다. 램프의 불은 잘 보호해야 한다. 그건 한 줄기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 있으니. 그렇게 걸어가다 나는 동이 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찾으러 가는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하면서 제자리를 빙빙 도는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야.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우물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그저 모래 위에 파놓은 구멍 같았다. 그러나 이 우물은 마을에 있는 것과 같았다. 그곳엔 마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말이다.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했다. 이상하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도르래, 두레박, 밧줄까지도.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미소 띤 얼굴로 도르래 줄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도르래는 마치 오랫동안 멈춰 서 있던 낡은 풍차가 돌아가듯 삐걱거렸다. 무슨 소리가 들려? 우리가 우물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나는 어린 왕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너에겐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우물 가장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내 귓가에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계속해서 들렸고 아직도 출렁이고 있는 물속에서는 햇빛이 빛나고 있었다. 물 마시고 싶어. 물을 줘. 그제야 나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천천히 어린 왕자의 입에 갖다 댔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들이켰다. 물은 참으로 달콤했다. 이 물은 보통 음료와는 달랐다. 이 물은 별빛 아래를 밤새도록 걷고 나서야 도르래의 노랫소리와 함께 내 두 팔이 퍼올린 물이다. 그것은 마치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내가 아주 어린 꼬마였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 미사의 노랫소리, 다정스럽게 미소 짓는 얼굴이 내가 받은 선물을 마냥 황홀하게 해주었다. 어린 왕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나는 왠지 모를 묘한 슬픔에 빠져들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내가 너를 만난 날 아침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을 혼자 걷고 있었는데 그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넌 네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지? 어린 왕자의 얼굴이 또 빨개졌다.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이 빨개진다는 건 그렇다는 뜻 아닌가. 나는 겁이 나. 그런데 어린 왕자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가. 난 여기에서 아저씨를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하지만 나는 안심할 수가 없었다. 여우가 생각났다. 누군가에게 길들고 나면 눈물을 흘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물 옆에는 폐허가 된 돌담이 하나 있었다. 다음날 저녁 일을 마치고 그곳으로 돌아가면서 어린 왕자가 그 담 위에 걸터 앉아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기억을 못하는구나. 여기가 아니잖아. 그가 다시 대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가 있는 듯했다. 응, 그래. 오늘이 맞아. 하지만 여긴 아니야. 나는 담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다시 말을 했다. 물론 넌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볼 수 있을 거야. 거기서 날 기다리고 있으면 돼. 오늘 밤엔 내가 그곳으로 갈게. 난 벽에서 겨우 2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넌 좋은 독을 가지고 있지? 나를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할 자신이 있지?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하지만 난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 이제 그만 가. 나 내려갈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담 밑을 쳐다보다가 등골이 오싹해졌다. 거기엔 강력한 독으로 유명한 노란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혀를 내밀며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지며 다급히 뛰어갔다. 하지만 내가 뛰어가는 소리에 노란뱀은 급히 모래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아슬아슬하게 담 밑에 도착했고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어린 왕자를 안아주었다. 어떻게 된 거야? 이젠 뱀하고도 얘기하니? 나는 그가 늘 목에 두르고 있던 금빛 머플러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관자놀이에 물 적신 머플러를 대주고 물을 먹였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는 나를 진지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았다. 나는 그의 심장이 총알을 맞고 죽어가는 새의 심장처럼 뛰고 있는 것을 느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만약 아저씨가 어떤 별의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을 쳐다보는 일이 감미롭게 느껴질 거야. 별들마다 꽃을 활짝 피울 테니까. 물론 나도 그건 알아.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나한테 준 물은 음악의 선율과도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말이야. 기억하지? 물맛이 참 좋았잖아. 그래, 기억하고 있어. 밤이면 별을 쳐다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 어쩌면 그 편이 더 좋을지도 몰라. 아저씨에게 내 별은 수많은 별 중 하나가 될 테니까. 그러면 아저씨는 어떤 별이라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질 테니까. 그것들은 다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한테 선물할 게 하나 있는데.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나는 너의 그 웃음이 좋아. 그게 바로 내 선물이야. 그건 물도 마찬가지야.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각자 서로 다른 별을 가지고 있어. 별들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조그마한 불빛에 불과하지. 또 한 학자들에게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게는 별이 돈이었어. 하지만 별들은 모두 말이 없어. 아저씨는 지금까지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뜻이야? 아저씨가 밤하늘을 쳐다볼 때 그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내가 살고 있을 거고 그 별들 중 하나에서 내가 웃고 있을 테니까. 모든 별들이 다 아저씨에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음을 주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아저씨의 슬픔이 가라앉을 때는 나를 만난 걸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항상 내 친구가 될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고 때론 창문을 열곤 하겠지. 그러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 걸 보고 꽤 놀랄 테지. 그럼 아저씨는 친구들에게 말하겠지. 난 별을 보면 웃고 싶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를 보고 미쳤다고 할 거야. 그럼 난 아저씨한테 쓸데없는 장난을 하는 셈이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건 내가 아저씨한테 별이 아닌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들을 잔뜩 준 셈이 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밤에 오면 안 돼. 난 네 옆에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아파 보일 거야. 꼭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나는 네 옆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어린 왕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잖아. 뱀은 사나워. 괜히 장난삼아 물 수도 있어. 그러다 어린 왕자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안심하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다. 바로 쫓아갔지만 어린 왕자는 단호한 결심이라도 한 듯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다. 그저 이 말만 할 뿐이었다. 아저씨.
그러고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안 오는 게 좋은데 힘들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정말로 죽는 건 아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이해해 주겠지? 그것은 너무나 멀어. 그래서 이 무거운 몸을 끌고 갈 수 없는 거야. 육체는 너무 무거워.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버려진 쓰레기와 같아. 그럼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때문에 슬퍼하지는 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다시 기운을 차리려고 했었다. 나 또한 별을 쳐다볼 거야. 모든 별은 녹슨 도르래가 달린 샘이 될 거야. 그럼 모든 별들은 내가 씻어낸 물을 뿜어주겠지? 정말 좋을 거야. 나는 줄곧 가만히 있었다. 그건 정말 재밌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을, 나는 5억 개의 샘을 갖게 될 테니까.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젠 나 혼자 놔둬.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알지? 꽃말이야. 나는 그 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그 꽃은 너무 약해. 너무 순수하고 별 도움도 안 되는 네 개의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뿐이야. 나도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이제 더 할 말이 없어 어린 왕자는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발짝을 내디뎠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의 발목 가까이에서 노란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비명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벌써 6년 전 일이다. 나는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다. 나와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무척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친구들에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말했다. 지금은 그 슬픔이 조금 가라앉았다. 다시 말하면 내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그의 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밤이 되면 별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것은 마치 5억 개의 작은 방울들과 같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내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양 입마개에 가죽끈 달아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난 이 걱정으로 산다. 그의 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혹시라도 그 양이 꽃을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때론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럴 리 없어. 어린 왕자는 매일 밤 유리덮개를 씌우고 양을 지킬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리고 모든 별들을 향해 다정하게 미소를 짓는다.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두 번 방심할 수도 있지. 그러면 끝장인데. 혹시 어느 날 저녁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 씌우는 걸 잊어버렸는데 그날 밤 양이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 작은 방울들은 모두 눈물로 변해버린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크나큰 수수께끼이다. 나도 그렇고 어린 왕자를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한 한 마리 양이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느냐 안 먹었냐에 따라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생각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